아이테신과 류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네, 월간 아리수. 아이테신과 류빌리티의 수다타임. 춘내 불사춘. 그죠? 네. 너무 어려운 말씀 쓰시는데.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아. 내가 이렇게 춥게 입고 온 게 네. 지금 오늘 촬영 날짜 3월 18일인데 눈이 왔단 말이에요. 한방눈이. 밖에 난리 났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류 기자한테는 따뜻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힘을 주십시오. 네, 힘을 주십시오. 그래도 지난번 몰아보기 영상이 꽤 잘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더 파이팅. 요즘에 안테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유리기판은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쵸. 안석현이 요즘 신났습니다. 안석현이. 네. 우리 류 기자는 사실 뭐 홍보할 것도 없고, 그죠? 3%가 훨씬 더 큰 채널이기 때문에. 앞권 봐주십시오. 앞권. 앞권. 류빌리티도 봐주십시오. 네. 류빌리티 앞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현대차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네. 항상 이제 뭐 류 기자 만남의 현대차, 기아 이야기는 기본인데, 네. 오늘 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자율주행 평가에서 10계단이나 하락했다.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 가이드하우스가 이제 발표한 자율주행 평가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안 좋은 성과를 기록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네네. 가이드하우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내비건트 리서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고요. 2017년도부터 매년 자율주행 평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리더보드를 딱 만들어요. 상위 20위 딱 그룹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현대차가 예전에는 이제 뭐 이름이 없다가 이름이 올라가고 난 뒤부터는 그래도 한 10위권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앱티브라고 하는 테크 기업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게 모셔널이잖아요. 그렇죠. 모셔널은 5등, 6등, 4등, 5등 이렇게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던 회사거든요. 직전에서도 5등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했던 24년도 기준으로 딱 보니까 15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15등으로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는 대부분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딱 이름을 들었을 때 잘 모를 것 같은 회사들이 많고 알아봤자 뭐 포니 AI 이 정도 이런 지금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현대차 내부에서도 충격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갑자기 주변에서 상향 평준화가 돼버린 건가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됐었다. 모셔널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가 많이 부여돼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어떻게 보면 거품같이 쌓였던 모셔널에 대한 그 기대가 거품을 걷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형편없었다는 게 드러난 걸로 보이거든요. 작년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1조 3천억 원 가량 출자를 해서 추가 출자를 해서 이제 모셔널의 지분을 좀 더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대차는 1조 3천억을 더 넣었어요. 그런데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들었던 앱티브는 한 푼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모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4년 동안에 매출을 45억을 냈거든요. 손실을 2조 원 넘게 손실을 냈어요. 계속 현금이 버닝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각자 넣었던 돈이 다 버닝이 돼버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투자를 하라고 돈을 갖다 넣어준 거고, 지금. 그러면서 현대차 지금 지분율은 85%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고, 이제는 그냥 현대차 관계사가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으로 그러면 이번은 모셔널 자체만으로 볼 게 아니라 평가를 할 때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전략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봐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추진 중인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가이드하우스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제 뭐 비전이라든지 시장 진입 전략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거죠? 기술력이라든지 한 10개 정도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점수가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의 그런 굴을 자기가 판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사실 자율주행 쪽에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그 인재들도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앱티브랑 합작사를 만든 것도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레벨 3, 4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레벨 4, 5는 앱티브, 오로라랑 같이 이렇게 3트랙을 돌리는 방안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오로라랑 했던 파트너십은 사라져버렸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다 사라졌고 그러면 모셔널 하나만 믿고서 있었는데 모셔널도 지금 현금 버닝은 계속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익 모델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봤을 때는 우리도 웨이모처럼 돌려서 이렇게 많이 서비스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미국에 있는 네바다주,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 가면은
리프트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뭐 우버 같은 거예요. 거기서 현대차 자율주행차를 부를 수가 있어요. 타고 나서 이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돈을 내고 하면은 거기에 돈을 이제 우리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웨이모처럼 플랫폼을 만들어서 갈 거냐라고 봤더니 자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우버가 1등, 리프트가 2등이었잖아요. 근데 이 격차는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카카오 하나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버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 새롭게 나와야 될 텐데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성숙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도 자체적인 앱을 만들어서 혹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로보택시를 돌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버나 리프트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에 우리는 공급을 하고 서비스는 거기에서 갖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나눠가는 건데 수익 쉐어 비중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예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낸 거네요. BM이 없는 거죠. 기존의 그냥 자동차 업체로서의 테크 기업으로 변신해서 네. 전혀 이제 성공하는 회사가 없죠. 없죠. 글로벌로 봤을 때도 네. 원래 기반이 아예 테크 기업이 자동차 쪽으로 들어와서 네. 테슬라처럼 이런 경우는 있지만 오히려 자동차 기업 중에서 전통 자동차 기업 중에서 테크 기업으로 변신한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다고 단 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거는 GM의 크루즈기는 한데 크루즈 역시도 사실은 GM이 M&A를 해서 인수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를 가지고 이제 계속 현금 버닝을 수십조 원을 하면서 돌려봤지만 결국에는 수익 모델을 못 찾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사업 철수를 했잖아요. 로봇 사업을 철수를 하고 그러면 기존에 개발했던 그 데이터는 아까우니까 우리가 GM의 승용차 에다가 이거를 달자 해서 이제 거기 지금 슈퍼 크루즈, 울트라 크루즈라고 하는 ADAS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올릴 때 그 기술력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GM의 계획이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너무 지나버렸지만 포드랑 같이 투자를 했던 아르고 AI라고 하는 회사. 근데 그 회사도 결국엔 BM을 못 찾으니까 파산해버렸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정말 테슬라가 조금은 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미국권에서는 봤을 때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권으로 넘어간다면 중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화웨이라든지 모멘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결국에는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뭐 회사를 만들어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솔루션을 공급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승용차용 자율주행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쉬, 뭐 컨티넨탈, ZF 이런 곳이랑 같이 완성차 업체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레벨 3까지는 확실하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들이 이제 결국엔 발목이 잡히는 게 레벨 3인 거예요.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뭐 얘도 레벨 3 같고 쟤도 레벨 3 같은데 나만 레벨 3 딱지를 딱 붙여버리니까 법규에 딱 저촉을 받게 되는 거죠. 사고가 나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빨리도 못 달리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온 게 지금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도 항상 새로운 뭔가 길을 여는 기업들은 약간 규제가 애매한 그런 네. 회색지대에서 항상 탄생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 이제 류 기자 이야기 듣다가 좀 궁금해지는 불현듯 한동안 이제 그 반도체 설계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짐 켈러, 네. 텐스토렌트가 사실 현대차 그룹이 투자도 했고 그 회사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7년까지 두뇌 칩, OS는 몰라도 두뇌 칩 SoC는 현대차가 그래도 하려고 해서 이제 거기 텐스토렌트하고 뭔가 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이 현대차가 지금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은 SDV라고 하는 건데 그 단어 자체도 제일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현대차거든요. 근데 SDV 페이스카라는 게 2026년도에 나옵니다. 2026년도 때 이제 GV90이라고 하는 차량에 42다시 만든 OS가 들어가고 엔비디아랑 같이 만든 칩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SDV. SDV라는 개념이 되게 웃겨요. 뭐 스마트폰에다가 바퀴를 단 건지 컴퓨터에 바퀴를 단 건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걸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차가 그때 나올 거다라고 현대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짐 켈러랑 같이 만들고 있는 그 칩은 언제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전혀 나오지 않고 엔비디아랑 계속해서 지금 차세대 칩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SDV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이런 지금 역할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던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과 하던 파트너십,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과 하던 뭐 R&D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전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혹은 너무 캐시버닝을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돼버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대차는 지금은 기존에는 많이 확장을 해왔다면은 이제 약간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는 뭐 지나가신 분들에게 이름을 말할 수 있지만, 뭐 지영조 사장이라든지 뭐 장웅준 부사장이라든지 추경 부사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전 컨설팅 펌 출신들이 와서 현대차의 2010년대 말 20년대 초를 만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M&A를 하고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뭔가 외부에서 나오는 희망찬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그때 30대 임원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그랩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항상 손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쏟아지고 나서 중간 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지금 허탈한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건가요? 컨트롤 타워는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수석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오히려 이제 회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차,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걸 통해서 이제 글로벌 3로 올라가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쓸 때였지, 이쪽 부분은 오히려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지영조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장들한테 많이 맡겨놨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전혀 남은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분들은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간 상황이고,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됐는데, 내년까지 어떻게든지 뭔가 중간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대차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려놨던 청사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신뢰를 많이 잃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참 이게 트렌드가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빠릅니다. 네. 삼성에 비해서 그래도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막상 또 검증의 시간이 오니까 이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현생은 잘 살아요. 어, 현생을 잘 사는데, 미래. 그렇죠. 미래를 지금 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뿌려놨던 씨앗들이 잘 관리가 못 됐던 거죠. 근데 또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진짜로 그 전동형 아틀라스가 이제 공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말부터는 이제 공장에서 실제로 뭐 물건을 옮긴다라든지 공장에 투입돼서 최소한 마크를 붙이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는 내실을 쌓아서 이거를 딱 빵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쇼잉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뭐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잘 꾸미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는데, 현대의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안 했어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는 우직하게 해서 완성품이 나왔을 때 보여주자라고 했던 게 현대의 방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약간은 이 정도는 예쁘게 꾸며도 되지 않을까? 그냥 원판이 예쁘더라도 화장을 시켜놓으면 더 예쁜데, 그거를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어느 정도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다들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드웨어 실력은.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항상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은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엔비디아 쪽이랑 작년부터 해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해요. 대응하는 속도. 네. 대응하는 속도,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일 수 있는데, 까라면 깐다. 그게 엄청나거든요.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한 2배, 3배의 속도로 지금 따라잡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AI가 들어간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인데, 그 부분은 이제 올 연말 정도면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자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디서 이런 그 어떤 안드로이드 OS나 퀄컴 같은 AP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군데 발을 걸쳐놨다가 이게 하나하나 보고 이제 떨쳐내고 결국은 엔비디아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다 라고 약간 의사결정을 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뭐 미래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뭐 좀 또 지켜보면서 또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변화들,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잘 생각해보시면 휴머노이드 그룹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사들이. 그렇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완성차 공장과 완성차를 만들고 휴머노이드를 같이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랑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뭐 벤츠가 로봇으로 공정에 투입을 하고 있고 BMW는 실제로 많이 넣어서 들어가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외부 업체들의 로봇을 가져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두뇌 역시도 또 다른 외부 업체들의 두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라든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로봇 자체는 본인들 거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적으로 공급도 가능할 거고요. 메인터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좋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게 나중에는 그 굉장히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큰 역할을 차지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는 거. 그렇죠. 네, 식상한 말이지만 지금처럼 이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결국 피지컬 A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뭐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래야 AI 혁명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월간 아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